사장의 원소의 주기성과 전자 배치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기율표는 110종의 원소를 무슨 순서대로요?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 표죠. 크게 7주기 18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주기율표가 원자량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원자량의 순서를 하면 뭐하고 안 맞아요? 화학적인 성질 순서하고 안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18쪽 원소인 아르곤과 1쪽 원소인 포타슘 두 개가 원자량으로 하면 누가 더 크냐면요. 아르곤이 좀 더 커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예? 동위원소 존재 때문에. 동위원소. 그래서 사실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중성자수도 같이 많아지니까 질량이 어때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위원소의 존재 중에서 아르곤은 질량수가 유난히 큰 어떤 동위원소 때문에 이 포타슘보다 더 질량이, 원자량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포타슘이 비정상적이 아니고 얘가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위원소 존재 때문에 이제 동위원소가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양성자 개수만큼 만일에 중성자가 존재한다라면은 그러면 어때요? 저렇게 질량하고 원자 번호 순서하고 뒤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위원소 존재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 이제 매핑 일반학 할 정도면은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적인 주기율표는요, 원자 번호 순서를 한다는데,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원자 번호는 그 원소의 뭐의 개수하고 똑같다고요? 핵의 양성자 수. 그래서 양성자 개수를 따라서 저렇게 원자 번호가 나왔다. 물론 실험할 때는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주기는요, 전자급질수가 같은 원소들끼리 모았어요. 물론 원자 번호 순서로죠. 족은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족은 뭐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전형 원소를 주족 원소라고 하죠. 영어로는 the main group element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주족 원소고, 그걸 이제 한자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전위 원소하고 대조가 되는 전형 원소라는데, 이 전형 원소, 주족 원소는 그 족번호의 일자리 숫자하고 뭐가 똑같아요? 예, 그 원자가 전자수 같잖아요. 그런데 전위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하고 매치가 돼야 안 돼요? 매치가 안 되죠. 질문. 4주기의 전위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아까 제가 몇 개냐면 몇 개라고 했어요? 한 개 아니면은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왜냐면은 4의 소비탈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원소끼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만 해당된다? 주족 원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주기하고 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가로줄에 있는 게 다 같은 주기예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 같은 열에 있는 게 다 뭐예요? 같은 족이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단지 같은 족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원소끼리 모인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주족 원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전위금속 원소는 이렇게 주기율표 프레임을 딱 그릴 때 3족에서 12족까지죠. 저한테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을 배웠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주기율표의 프레임.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의 프레임을 대충 요 정도는 어떻게 해요?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거는 2족보다 조금 오른쪽에 한 칸 와도 되고 몇 칸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거기다가 몇 주기까지는 다 암기하자고요. 4주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핑 일반학을 수강하시는 분이 1월 달이면은요, 1주기부터 4주기까지 외워주세요. 근데 지금 벌써 6월이고 7월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면은 문제를 그만큼 기계적으로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반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거? 그냥 그대로 외우라 하던가요? 이해를 시켜주고 외우라 하던가요? 이해를 시켜. 그러면 이제 진짜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기도 하고 문제가 웬만큼 바뀌어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래도 주기율표는요, 갖다 대놓고 암기하세요. 자, 됐죠? 3족에서 12족까지가 전위원소인데 전위원소는 전부 다 금속이에요.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전위금속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1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하고는 알칼리 금속, 2족 원소는 전부 알칼리 토금속, 17족 원소는 전부 할로겐 원소, 그리고 18족 원소는 영족 기체다. 그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주기율표의 원소들을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
전이 원소이냐 아니냐. 전이 원소. 자, 암기하라고 했죠.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고요? 3쪽에서 12쪽. 이렇게 계단으로 딱 봤을 때 계단 밑에 있는 얘들 다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나머지 원소가 다 추적이죠. 그래서 3쪽에서 12쪽을 제외한 1쪽, 2쪽, 그리고 13쪽부터 18쪽 원소가 추적 원소. 그러면 전이 원소의 정의를 뭐라고 했는지 가시를 볼까요? 시작. D오비탈 또는 F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원소. 그런데 몇 쪽은 해당이 안 될까요? 12쪽. 12쪽은 전자가 D오비탈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12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또 두 번째 분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요. 자, 남학생들은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붕소하고 알루미늄, 이니셜만 생각하세요. 얘들을 딱 기준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딱 자르죠? 계단식으로 딱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전부 뭡니까? 금속.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의 위쪽부터 이렇게 오른쪽. 이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비금속.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거 있죠? 위에 붕소하고 알루미늄 확실해요. 비금속, 금속인데. 요것도 얘는 아리까리하죠.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책마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저는 게르마늄 가지고도 실험할 때 제가 안 다룬 원소가 뭐 있겠어요. 그죠? 실험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게르마늄 가지고도 실험 참 많이 한 기간들이 있는데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게르마늄 제가 보기엔 비금속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책은 또 뭐라고 해요? 금속이라고 해요. 또 어떤 책은 또 비금속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따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붕소하고 알루미늄에서 붕소는 비금속이고 알루미늄은 금속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 밑에 보니까 금속의 정의가 있네요. 여러분들 금속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붕소 알루미늄 기준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딱 잘라서 수소 빼고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십시다.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멘델레프 주기율표에 문제점이 있었죠.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거의 한 50년 동안에 아무도 토를 못 달았어요. 토를 못 달았는데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자 번호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소들이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 금이 다르고 탄소가 다르고 은이 다르고 철이 다르고 구리가 다른 걸 알았는데 그것들의 순서를 무슨 순서대로 할까요? 밀도는 비슷한 게 서로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밀도가 대충 범위가 넓지도 않죠. 근데 원자 한 개당의 질량으로 해보니까 수소 같으면은 대충 한 1 정도라고 했을 때 산소가 얼마 나와요? 한 16, 탄소가 12.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 질량이 거의 한 200 가까이 나오죠. 100 얼마가 나오면 170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 한 개당의 질량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거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량의 순서대로 해서 저렇게 표시했는데 그때 큰 문제가 생겼죠. 원자량의 순서를 했더니 화학적인 성질 순서하고 잘 일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뭘로 다 해결이 돼요? 원자 번호.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화학적인 성질 순서와 원자량 순서가 일치 안 될까요? 네? 동위원소 존재 때문에 그래요. 동위원소 존재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은 당연히 그 정도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주기율표를 만들 때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가 1869년도, 약 1870년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1894년부터 18쪽 원소가 발견되기 전에 20몇 년 동안에는 18쪽 원소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란탄조. 이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이쪽 사이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건데 사실 여기에 란탄조 원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들은 원자량도 비슷하고요. 화학적인 성질도 다 비슷해요. 이것들 전체가. 그러니까 한 칸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악티늄족도 원자량도 크게 차이 안 나요. 비슷비슷하고 거기다 얘들이 또 화학적인 성질이 또 대부분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쪽에 또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야 돼요. 한 칸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쟤들을 어떻게 배열할까?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나? 한 칸 안에 이 좁쌀만한 크기로 집어넣어야 되나? 안 그러면 빼가지고 그냥 이 순서, 그 질량, 원자량 순서대로 대충 그렇게 배열해야 되냐? 그래도 원자량이 약간씩은 차이 나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나중에 원자 번호가 발견되면서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멘델레프 주기율표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됐다. 알죠?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것은 보기에서 다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 일반학 기본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어요. 대학교 때,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갖다 대놓고 내더라도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한길 일반학 총론책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 다 있어요?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일반학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다 그러는데 일반학 기본서에 다 있고 심지어 어디에 다 있는지 아세요? 연습 문제. 일반학 기본서의 연습 문제는 그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공서적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 다 있잖아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지금 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책을 많이 갖다 주죠. 일반학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다 뭔지를 알고 또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라고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기본서 본문 중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델레프의 주기율표 문제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듈리가 액세선 실험을 해서 원자 번호를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수한 상태의 원소를 뭐라고 합니까? 호돈소 물질. 물론 질소는 질소 분자로 존재하고 산소는 산소 분자로 존재하고 금 같은 거는 금속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호돈소 물질 상태에다가 액세선을 딱 조사를 했어요. 액세선을 조사하면은 원소들마다 자기가 흡수하는 액세선의 파장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원소,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1개 있는 3번 원소인데 액세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빛을 조사하면은 어디에 전자가 덜 떠요? 원자가 전자가 덜 떠잖아요. 근데 액세선은 에너지가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안쪽 전자껍질의 전자는 핵하고 인력이 큰데도 얘들을 어때요? 덜 뜨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들이 두 번째 전자껍질로 덜 수도 있고 세 번째나 또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덜 뜨게 되겠죠. 이렇게 덜 뜰 때 흡수한 게 뭡니까? 액세선. 원소마다 흡수하는 액세선, 이거를 우리가 액세선 1, 액세선 2, 액세선 3, 액세선 4라고 하면 원소들마다 이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소들마다 제각기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원소들마다 핵의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핵하고 첫 번째 전자껍질의 전자하고의 인력이 제각기 다 다르죠. 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양 전하값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주기 원소를 생각하자면 질문. 이게 곱하기 안에 X1이에요. 리튬하고 이제 비교해요. 리튬, 그리고 베릴륨, 탄소,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나가는데 핵의 양성자 수가 점점 더 많죠?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덜 뜰 때 필요한 액세선 에너지가 클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더 커지죠. 물론 리튬 상태에서는 이 액세선 1부터 4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얘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작을까요? 예,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죠. 이게 최소 액세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최소 액세선 중에서도 리튬에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옛날에는 원자 번호가 없을 때는 뭐예요? 한 원자의 평균 질량인 원자량이 크면 클수록 저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죠? 그렇게 해서 전자가 덜 떴어요. 전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죠.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뭘 방출할까요? 고차이만큼 에너지를 액세선으로 그대로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액세선 1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하는데 이것의 진동수가 바로 뭐예요? 최소 진동수죠. 이렇게 덜 떴다가 떨어질 때는 액세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최소 진동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크기 때문에 더 커요. 옛날에는 원자 번호가 없을 때는 뭐가 클수록 원자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크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진동수를 그냥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진동수를 어떻게 하니까 제곱꼴을 딱 취했더니 딱 이렇게 직선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뭐 GPC 하면서도 말디톱 하면 직선 그래프 했죠. 그죠? 구분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진동수의 순서가 요 순서도 나오는데 그 순서가 거의 대부분 뭐하고 똑같더라고요? 원자량 순서하고 똑같죠? 근데 가끔씩 원자량 순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아까 18번 아로간하고 19번 포타슘, 그리고 또 텔루르하고 요도가 안 맞았죠? 그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 최소 진동수로 해서. 그러다가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주기마다 다른데 2주기는 선이 이렇게 되면 3주기는 이런 선, 또 4주기는 이런 선 이렇게 주기마다 이게 다르게 나는데 어떤 주기에서를 딱 봤더니 어떤 주기에서 이게 몇 주기냐면 6주기인데 쭉쭉쭉쭉 이렇게 순서로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개 원소 딱 하고 원자량 순서로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중간에 한 개가 비었어요. 누가 비었냐면은 앞에 16쪽 원소, 뒤에 18쪽 원소, 중간에
17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은 F, Cl, Br, I 그 밑에 누굽니까? 아스타틴이죠. 그래서 아스타틴이라는 원소가 원소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스타틴 바로 앞에 있는 원소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폴로늄이거든요. 그래서 폴로늄에서 라돈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계속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딱 되다가 한 칸 딱 비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원소는 아직 발견 안 됐어. 왜 발견 안 돼요? 이 평균 반감기 자체가 8시간밖에 안 되니까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원소거나 아직 발견 안 된 모든 원소를 어때요? 저렇게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렇게 원자 번호가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 번호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스타틴 발견돼서 이걸 몰라도 돼요. 근데 원자 번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됐는데,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가 들뜰 때 필요한 엑스선 에너지가 어때요? 더 크죠. 진동수가 더 크죠. 진동수의 제곱권이 더 크죠. 따라서 그 전자가 떨어질 때 그 진동수 그대로 방출하는데 그 제곱권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번호가 생기기 전에는 원자량의 순서하고 거의 일치가 됐는데 이게 이런 제곱권의 순서, 최소 진동수의 제곱권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원소들을 다시 재배를 했어요. 자, 이 원소들의 순서는 거의 뭐의 순서하고 비슷하다고요? 원자량의 순서하고 비슷하죠. 근데 정확하게 똑같아요. 약간은 달라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 순서가 바로 뭐라고요? 원자 번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가 들뜰 때 필요한 X선의 에너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핵의 양성자수.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듈리 실험 이후에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저렇게 원자 번호가 뭐하고 똑같더라? 핵의 양성자수하고 똑같더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장의 원소의 주기성하고 전자 배치도를 배우는데 이 4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냐 또는 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전자가 궤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전자가 궤도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더라? 전자 껍질에 존재하더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거동을 묘사하는 그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은 전자 배치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전자 배치도로 가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봤더니 플랑크식이 나오죠. E = 한유. 자, 감독님 와서 이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레이저. E = 한유이고 E = 람다분의 하시. 여기 진동수라고 하는 거하고 파장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광속 C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에서 이 정도 보시고 이것은 빛 에너지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의 파동성하고 빛의 입자성을 이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거 해서 시험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빛의 입자성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 실험 내용이 뭐와 관련된지 아세요? 빛 에너지의 크기. 그래서 빛 에너지의 크기와 관련된 그런 실험들은 기본적으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플랑크식이고 플랑크식에서 우리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갑니다. 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갈까요? 이걸 통해서 핵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단서를 얻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첫 번째 단서가 아니라 더 많은 단서가 졌죠. 수소 원자로 실험해요? 분자로 실험해요? 네, 실험은 분자로 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표준 상태에서 수소는 원자로 존재해요? 원자로 존재 못해요? 원자로 존재 못하죠? 반드시 어떻게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해도 마치 원자로 실험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핵 사이에 존재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수소의 첫 번째 전자껍질, 수소의 첫 번째 전자껍질. 방정관 안에 수소를 저압을 놓고서 고전압을 가하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다가 여기하고 충돌해요. 빵! 하고 충돌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들뜨죠. n = 2로 들뜰 수도 있고, n = 3으로 들 수도 있고, 또는 n = 4로 들 수도 있고, 더 높은 n의 준위로 들떠요. 핵이 두 개인데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핵 간의 반발력을 중간에 전자가 주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때요? 결합이 탁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들뜬 전자는 수소 원자가 들뜬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실험은 분자로 하지만 이 들뜨고 난 다음에 어차피 깨지거든요. 깨지고 난 다음에는 수소 원자 상태에서
덜 거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오른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봅니다. 그때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오면서 자기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방출을 하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방출하더라.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빛을 저렇게 프리즘을 가지고서 분해를 해서 본 것이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이거예요. 실험은 분자 가지고 했어요. 전기 방전을 했죠. 고전압을 해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다가 수소 분자하고 충돌해서 이렇게 덜뜬 상태가 되고, 덜뜬 상태를 그림을 제가 조금 전에 그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관찰한 것은 어떤 빛만 관찰할까요? 그 당시가 1800년대 말이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분석할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먼저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것을 봤더니 이런 선들이 대충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저런 선들이 분석이 된 거를 가지고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을 만드니까 무슨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공식이 이런 공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저런 공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 저런 공식. 그러니까 저 선들, 파장에 대한 정보를 얻었잖아요. 저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식을.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내가 이 고등학교 때 한 수학 했는데, 그래서 뭐 미적분식을 사용하든지 그냥 단순한 식을 사용하든지 식을 오늘 하루 한 20개 만들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어때요? 식을 또 그 다음 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한참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들어 주일은 이제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푹 안식을 했어요. 그러는데 또 월요일에 돼서 회사 또 출근을 해야 되죠. 출근하다가 또 내가 회사 출근해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공식을 만드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 너무 피곤하네. 2번 해보다가 그냥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저녁 때 동문들끼리 모여서 또 회합을 하면서 또 못했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발머 공식인데, 처음에는 발머가 비례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리드버거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면서 수학자가 어떤 이 비례식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한 상수를 도입했고, 이게 리드버거 상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머 리드버거 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발머가 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앞에 2가 나오고 나머지 이 숫자는 3이나 4나 5와 같이 2보다 큰 양의 정수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제 센서가 도입이 돼가지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모두 다 적용했죠. 앞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1, 2, 3, 4와 같은 양의 정수.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양의 정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머 리드버거 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왜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2냐? 이 사람들이 이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도 이유 모르고 다른 과학자들이 수천 명이 달라붙었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듣는 모든 내용들, 저하고 앞에 한 2-3시간 공부했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매년 노벨상은 여러분들 거야.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 전자 껍질에 2보다 더 큰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이것이 다 뭐에 해당되더라고요? 가시광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왜 2보다 큰 수였냐면 3에서 2로 떨어질 수도 있고 4에서 2로 떨어질 수도 있고 5에서 2로 또는 6에서 2로 7에서 2로 또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 그 빛들이 다 가시광선에 해당되고, 자 보세요. 떨어지는 최종 위치는 똑같은데 얘는 폭이 더 작죠. 에너지가 더 작죠. 더 크죠. 더 크죠. 그러면은 질문, 에너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A에서 B, C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점점 더 짧아지는데, 알 필요는 없지만 좋은 작게요. 656 나노미터 정도 되면 빨간색이에요. 486 정도 되면은 그리니시 블루, 청자색에 가까워요. 434 되면은 디프 블루, 진짜 제뉴인 블루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좀 이제 보라색 계통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인 거를 알았죠.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보니까 전자가 원래 어떻게 있어요? 수소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어디든 덜 줄 수 있고, 하여튼 떨어질 때는 n = 2보다 큰 데서 2로 떨어지면은 가시광선이더라. 그리고서 전체 정리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요거를 네모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원래 바닥 상태는 n = 1입니다. n = 1에서 2로 갈 수도 있죠. 3으로 4, 5, 6, 7, 8 이렇게 다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n 이퀄 2보다 큰 데서 2로 떨어지면은 이 빛의 영역이 무슨 영역? 가시광선. 그 다음에 n 이퀄 1보다 큰 데서 1로 떨어지면 뭐라고요? 예, 자외선 영역. n 이퀄 3보다 큰 데서 이 3으로 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파생결이죠. 4보다 큰 데서 4로 떨어질 수도 있고 5보다 큰 데서 5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밑에 보니까 다 나타나세요. 자, 질문. 이 그림 바로 밑에 있죠. n 이퀄 1보다 큰 데서 1로 떨어진 것은 무슨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만 계열이죠. 2보다 큰 데서 2로 떨어진 것을 발머, 3보다 큰 데서 떨어지는 것을 파셴. 그 다음에 블라켓, 푼트, 흠프리 나오는데 블라켓, 푼트, 흠프리는요.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냥 갑자기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학생들 없어요. 물론 이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까지만 알면 돼요? 파셴 계열까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파란색 볼펜 가지고 파셴 계열까지는 기본입니다. 파셴 계열까지는 기본이에요. 나머지 블라켓, 푼트, 흠프리. 갑자기 이제 여러분 흠프리 계열이 뭐야?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화학과 전공생들이 사실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 거는 교수님들이 내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보시는데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일 때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제로예요. 왜 제로일까요? 제로를 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핵에 가까워지면, 핵은 아래쪽에 있는데 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n의 줄이가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점점 음수의 절대값이 커지셔. 그래서 제일 밑에가 마이너스 1310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아예 암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n 전자껍질일 때 에너지 준위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몰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적어야 돼요. 그 옆에다가 n번째 전자껍질일 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g 제곱 그리고 리더버그라고 해놓고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1전자계라고 적었어요. 1전자계는 핵 주위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수소 원자가 해당이 돼요. 헬륨 같으면은 전자가 한 개 되려면 몇 가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1가가 돼야 되겠죠. 리튬 같으면은 전자가 3개인데 플러스 1가가 되려면 전자 몇 개 떨어져야 돼요? 2개 떨어져야 되죠. 플러스 2가가 돼야 돼요. 소듐 같으면은 전자가 원래 11개예요. 몇 개 떨어져야 전자가 1개일까요? 전자 10개 떨어져야죠. 그래서 플러스 10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1전자계고 이 수소뿐만 아니라 1전자계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반발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오로지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핵과 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전자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라고요? 예, 킬로줄 단위, 그러니까 몰 단위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이고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아요. 이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볼까요?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원자에서 바닥 상태 n 이퀄 1일 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10이에요. 그리고 n 이퀄 무한대까지 전자가 덜뜨게 되면은 이때는 전자가 핵하고 인력이 딱 극복돼요. 이온화가 되는 시점인데 요때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제로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구하라. 차이값은 항상 무슨 값 빼기 무슨 값?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값이 무한대 상태. 처음값이 n 이퀄 1인 상태. 무한대일 때 제로. 처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12. 따라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1312kJ/몰에 해당이 되죠. 즉 1312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소 원자 1전자계인 이것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했죠? 근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1310이라고 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고 저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를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서 제가 IE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IE로 저렇게 표현이 됐겠죠.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1전자계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법령적으로 표현할 때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자껍질 보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전자껍질인 줄 모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전자 궤도인 줄 알았는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전자껍질이죠. 주양자수예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핵의 양성자수.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이 N 이퀄 1에 있더라도 전자하고 핵 간의 인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 N의 준위가 낮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네모로 표시했는데 가만히 잘 보세요. N 이퀄 1과 2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클까요? N 이퀄 2와 무한대 사이가 클까요?
2하고 무한대 해봐야, 기껏 해봐야 328밖에 안 돼요. 근데 1과 2 사이는 마이너스 328하고 마이너스 1310이니까 거의 1000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왜 자외선이냐? 이게 에너지가 워낙 큰 거예요. N1과 2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포함만 되면 어때요? 다 자외선을 방출하죠. 그 다음에 이제 N 이퀄 2하고 3 사이가 여기 2하고 3 사이를 보니까 얼마? 180이죠. 3과 무한대 사이에 142보다도 더 146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만 포함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녹색 볼펜에 표시하세요. N 이퀄 1과 2 사이가 기본적으로 얼마라고요? 예, 그 에너지 차이 값이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984로 거의 1000에 가깝고 저것만 포함되면은 무슨 광선 영역에 해당되더라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죠. 질문! 이주기 원소인 리튬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주기 원소 리튬인데 여러분들 수소면은 이거 계산하세요. 수소는 요 제일 밑에 계열 수소예요. 수소는 제일 밑에 계열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N 이퀄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원자 번호 1이죠. 1의 제곱 리드버그죠. 그 다음에 N 이퀄 2일 때 이 값은 얼마일까요? N 이퀄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이죠. 1의 제곱 리드버그죠. 요 차이 값 이제 생각하세요. 리튬이 되면은 이렇게 1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리튬 몇 번을 써요? 3번을 써죠? 3의 제곱 리드버그죠? 그리고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리드버그가 되겠죠? 됐죠? 요 차이값 봤을 때 수소의 이 차이값하고 리튬의 차이값 대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엄청나게 심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소는 요 1하고 2 사이가 자외선이지만 리튬은 1하고 2 사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X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게 원소에 따라서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과 2 사이의 에너지 차이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는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저것과 응용된 문제를 제가 일반학 출원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2문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미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왔지만 나온 문제가 또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B가 물질의 이중성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4장에는 오비탈과 양자수,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 원리, 전자 배치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